2026년 3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4억 2,6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시장에 푼다고 선언했죠.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세요? 올림픽 수영장 17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유가는요? 오히려 배럴당 $100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더 올라가고 있고요. 정부에서 다 준비됐다는데 체감은 전혀 딴판인 이 상황. 오늘도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짜 경제 이야기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비축유, 말 그대로 비상용으로 쌓아둔 기름입니다. 그냥 창고에 드럼통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해안가 지하 소금 동굴에 원유를 통째로 집어넣어뒀습니다. 이게 무려 수백 미터 깊이 지하에 있는 거예요. 소금 동굴은 천연 단열재라 원유 저장에 최적이거든요. 온도 변화도 없고 외부 충격에도 강합니다. 부식도 없고 증발도 없어서 수십 년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어요.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미국 혼자 전략 비축유를 약 3억 5천만 배럴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냐고요? 여기에 꽤 드라마틱한 역사가 있습니다.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갑자기 기름 수출을 끊어버렸어요. 이른바 오일 쇼크죠. 미국에선 주유소마다 줄이 수킬로미터씩 늘어섰고 홀짝제가 도입됐습니다. 차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에만, 짝수면 짝수 날에만 주유할 수 있었어요. 유럽에선 일요일 차량 운행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이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선진국들이 모여 1974년에 IEA, 국제에너지기구를 설립하고 비축유 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자는 다짐이었죠. IEA 규정상 회원국은 최소 90일치 석유를 비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에요. 가입 조건이에요. 현재 회원국이 31개국인데 각국이 이 의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지 50년이 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비축유를 꺼내 쓴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특별한 카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번이 역사상 6번째 공동 방출인데 물량으로는 단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비축유가 실제로 시장에 풀린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아세요? 공동 방출 기준으로 이번 포함해서 딱 6번입니다. 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 내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 이란 사태까지요. 50년 제도 역사에서 겨우 6번이에요. 그만큼 웬만해서는 꺼내지 않는 카드라는 뜻입니다. 각 사례를 하나씩 뜯어보면 재밌는 패턴이 보여요. 어떨 때는 엄청난 효과를 받고 어떨 때는 거의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 차이가 오늘 핵심 열쇠입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이 터졌습니다. 리비아는 하루 160만 배럴을 뽑아내던 나름 굵직한 산유국이었어요. 그런데 내전으로 생산이 거의 멈춰버리자 유가가 요동쳤죠. 당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5에서 $120 사이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IEA가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발표 당일 유가가 배럴당 $13 폭락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실제 원유가 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발표만으로 그런 효과가 난 겁니다. 왜냐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심리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정부 개입 신호에 투기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빠진 거예요. 비축유의 교과서적 성공 사례였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원유 수출의 10%를 담당하는 주요 공급국이었거든요. 침공 직후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죠. 그야말로 에너지 시장에 패닉이 왔습니다. IEA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했어요. 이때도 방출 발표 때마다 유가가 배럴당 5달에서 10달러씩 빠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었지만 시장이 과도하게 패닉하는 걸 막는 데는 충분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안 먹히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이 좁은 바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통로로 매일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요. 전 세계 해상 석유 무역의 20%,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 원유의 거의 전부가 여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시아로 향하는 물량만 따지면 전체의 84%가 이 해협을 거쳐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막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2011년 리비아 내전 때는 생산지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기름은 만들 수 있는데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비축유를 풀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죠. 2022년 러시아 때도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공급원 문제.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문제가 생긴 건 통로입니다. 파이프 자체가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을 위에서 들이부어 봤자 수도꼭지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면 왜 4억 배럴을 풀어도 유가가 내려가지 않는지 바로 납득이 됩니다. 게다가 비축유는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지하 소금 동굴에서 원유를 꺼내 배에 싣는 데만 최소 13일이 걸려요. 그 배가 한국 같은 아시아 항구에 도착하려면 45일이 더 필요합니다. 합치면 60일 가까이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름이 필요한 시장에 2달 뒤에 도착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2달 뒤에 피자 시켜줄게 라는 소리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현재의 가격은 지금 수급으로 결정되는데 비축유는 2달 뒤 얘기입니다. 물량 문제도 따져봅시다. 4억 2,600만 배럴이 엄청난 숫자처럼 들리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하루에 처리하는 원유가 2천만 배럴이에요. 전 세계 해상 석유 무역량의 20%가 거기서 매일 지나가는 거잖아요. 산수를 해보면 이 비축유는 고작 21치 분량밖에 안 됩니다. 봉쇄가 20일 안에 끝나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호르무즈 계속 봉쇄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상태입니다. 주요 분석기관들은 봉쇄가 최소 수개월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비축유는 소화제이지 항생제가 아니에요. 증상을 잠깐 달래주는 건 가능하지만 병 자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럼 왜 과거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냐고요? 비축유의 진짜 효과는 실물 공급보다 심리적 신호에서 나옵니다. 우리 준비됐어. 시장 안정시킬 거야. 라는 신호가 투기 세력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2011년에 유가가 하루 만에 13달러 빠진 건 실제로 기름이 그날 시장에 쏟아져서가 아니에요. 투기 포지션들이 와르르 청산됐기 때문입니다. 1991년 걸프전 때는 방출 발표만으로 배럴당 10달러가 하루 만에 빠진 사례도 있어요. 그건 시장이 비축유라는 카드를 처음 경험해서 충격이 컸던 거거든요. 근데 2026년 지금은요. 시장이 다 학습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있는 한 비축유는 임시방편이라는 걸요. 그 심리게임에서 이미 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원유 선물 투자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축유 방출 소식에 원유 포지션을 팔겠습니까? 아니면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를 보고 오히려 더 사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판단이 사실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2026년 3월 현재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원유 롱 포지션 비율을 보면 비축유 방출 발표 이후에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큰손들이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으로 하셔야 해요. 이제 국내 얘기를 해봅시다. 정부에서 우리 208일치 비축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IEA 기준 90일에 2배가 넘고 세계 6위 규모라고요. 실제로 울산, 여수, 거제, 서산 등 전국 9개 기지에 약 1억 배럴 규모의 원유가 저장돼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IEA 방출에서 한국이 기여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인데 이게 전체 4억 배럴의 5.6%에 해당해요.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4위 기여국입니다. 규모로만 보면 정말 든든하죠. 근데 이 208일이라는 숫자, 좀 파고들면 약간 숫자 마술이 있어요. 208일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아세요? 실제 하루 소비량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IEA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하루 순수 임량으로 나눈 거예요. 수입량은 소비량보다 적으니까 나누는 숫자가 작아지고 그러면 일수가 늘어납니다. 한국의 실제 하루 석유 소비량은 약 280만 배럴이에요.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약 68일이라고 봐요. 208일이 아니라 68일. IEA가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90일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됩니다. 같은 비축유인데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숫자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부 발표가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208일치 중에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비축유는 약 절반 정도예요. 나머지 절반은 민간 정유사들이 가진 상업용 재고입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같은 기업들이 영업 목적으로 보유한 기름이에요. 그 민간 물량은 정부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비상 상황이라도 기업의 영업 자산이거든요. 여러분도 은행이 여러분 통장을 맘대로 못 쓰는 것처럼요. 법적 강제 수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국회 동의나 행정명령 등이 수반돼야 하거든요. 진짜 비상시에 즉각 쓸 수 있는 공공비축유만 따지면 208일이라는 수치는 훨씬 더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이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비율은 약 70%입니다. 그 70%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죠. 2026년 3월 현재 정부는 에너지 비상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어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비상대안으로 UAE에서 2,4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대체 공급처로 찾은 UAE도 이란의 공격 사정권 안에 있어요. 우회 경로로 쓰려면 훨씬 먼 바닷길을 돌아야 하는데 그러면 운송 비용이 크게 올라가고 도착까지 시간이 더 걸려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다 경제적 리스크를 만나는 상황인 거죠. 한국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번 사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비축유를 풀었는데 주유소 가격은 오르냐고요? 사실 이건 구조적으로 시차가 있어요.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100가 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주유소에서 그 가격이 반영되진 않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물류가 있고 주유소가 이미 사둔 재고가 있어요. 그게 소진되고 새로운 원유가 들어와야 새 가격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비축유를 방출했다고 해서 주유소 가격이 내일 바로 내려가지도 않죠. 원유가 정제되고 수송되고 유통되기까지 보통 2, 3주가 걸립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은 사실 몇 주 전에 국제시장에서 거래된 원유인 거예요. 이 시차가 소비자에게 가장 억울한 부분입니다. 거기다 정유사와 주유소도 경영자입니다. 원가가 올랐을 때 빨리 반영하고 내렸을 때 천천히 내리는 게 이익에 유리하죠. 이걸 비대칭 가격 전가라고 해요. 영어로는 rockets and feathers라고도 불러요.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내려갈 때는 깃털처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기름값은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는 계단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소비자가 체감하는 유가는 국제 원유 가격보다 항상 한 박자 늦게,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움직입니다. 비축유 방출이 효과를 낸다 해도 소비자 주머니까지 그 효과가 도달하려면 수주에서 수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소비자는 계속 비싼 기름을 넣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비축유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근데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못 쓰는 상황이 있어요. 공급원이 일시적으로 끊겼을 때는 잘 듣습니다. 2011년 리비아가 그랬고 2022년 러시아가 그랬어요. 근데 수송 통로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원유를 풀어도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한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뿐이에요. IEA 사무총장 파티비롤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요. 208일치 비축유 있으니 안심하세요. 와, 왜 기름값은 오르냐의 괴리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208일은 통계적 착시에 가깝고 실제 가용 물량은 68일 수준입니다. 비축유는 정부 것과 민간 것이 섞여 있어서 즉각 동원하기 어렵고 실물이 시장에 도달하려면 2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소비자는 이미 오른 가격을 내고 있는 거예요. 비축유의 역할은 공황을 막고 시간을 버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버는 시간 동안 외교와 군사적 수단으로 호르무즈를 여는 게 진짜 해법이에요. 사실 이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 문제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에너지 안보라는 새로운 전선이 열리고 있거든요. 기름뿐만 아니라 전기 공급망도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축유 추가 확보, 에너지 다변화, 아니면 외교적 해결?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